26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전제를 보면 동일한 투자의 경우, 개론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보입니다. 여러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무엇이 동일합니다라고 놓으면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답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건 무시. 그럼 이제 여기서는 뒤에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1번을 보세요. 자, 이 둘을 비교했죠. 자, 3번은 보세요. 2번 지문도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왜 동그라미 1번에서 순소득 성수하고 총소득 성수를 비교하고 동그라미 2번에서 왜 세전 성수하고 세후 성수를 비교했을까요? 잘 보세요. 이 둘은 상대가 누굽니까? 총투자액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누굽니까? 지분투자액입니다. 수법에 보려고 하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제 보지 맙시다. 자, 다시 말하면 분모 분자 중에 어느 한쪽이 동일해야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땡땡 성수는 작은 게 좋죠. 그러니까 분모값이 커야죠. 분모에 수익이 들어가죠. 분자에 총투자액이든 지분투자액이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분자에 들어가는 게 총투자액이겠죠. 그러면 순소득 성수에서는 분모가 순영업 소득이고 총소득 성수에서는 가능 총소득이겠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과 가능 총소득 일반적으로 뭐가 클까요? 가능이 크겠죠. 그러니까 분모값이 크면 결과치가 더 작아지겠죠. 따라서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이 둘의 성수. 분자값은 둘 다 지분 투자액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분모만 따지면 되죠.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크죠? 세전이 크겠죠. 세전 현금 수지가 크죠. 그러니까 분모값이 크면 결과치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세전 성수가 세후 성수보다 작다.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답니다. 해석해 보세요.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 LTV. LTV는 우리 평소 대출에 자주 했죠. 분모가 부동산 가치 L. 그 다음에 저당 대부액.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다시 말해서 부채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5번으로 갑니다. DTI. DTI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거죠. 답은 2번 됩니다. 27번. 상환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기억.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이 큰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시작. 원금, 원리금, 최정식. 따라서 원리금이 원금보다는 작다 그래야죠. 니은으로 갑니다. 최정식입니다. 미래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이라고 해야죠. 디귿으로 갑니다. 원금 균등. 원금은 일정, 이자는 감소죠. 따라서 이 둘을 합친 원리금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은 똑같은데 시간이 가면 이자는 작아지죠. 이자가 작아진 것만큼 원금이 많아지니까 이 둘을 합친 금액은 똑같다. 따라서 원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리얼도 정확합니다. 답은 5번 됩니다. 28번 부동산 관리. 동그라미 1번 법률적 측면. 이거 우리 아주 단순한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 재반 조치를 취한다. 시설 관리, 시설을 운영 유지한다. 그리고 소극적이다. 그럼 적극적 관리가 뭐죠?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 동그라미 3번. 자기 관리가 위탁 관리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맞습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정확하네요. 따라서 답은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이것도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비율 임대차라고 했는데 비율 임대차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우리 계산 문제 풀 때 기억나십니까? 기본 임대료 구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해서 했던 그 방식이 비율 임대차.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5번은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한다. 물리적, 기능적이라고 해서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인 측면 상관없습니다. 답은 5번 됩니다. 29번 마케팅입니다. 셀링 포인트.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따라서 상품으로서 부동산에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걸 셀링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 어떤 키가 보입니까? 공급자라는 말도 보이죠. 공급자 중심, 그리고 땡땡 시장이 보이는, 이런 고객 점유가 아니죠. 시장 점유 마케팅.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은 관계 마케팅이라고 했으니까 지속적인 관계. 4번 이렇게 영어식 표현이 나올 때는 STP만 보면 돼요. 포지셔닝이 맞는지. 아니다. 이제 이 순서도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그냥 제일 앞에 A, attention하고 제일 마지막에 액션의 위치를 바꾼 거죠. 그러면 영어를 보면 그냥 아이다는 맞아요. 아이다는 맞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30번 문제로 갑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1번을 보면 기능적 내용윤수랍니다. 기능적 내용윤수. 기능적 내용윤수가 물리적 내용윤수하고 비교하면 좀 불편한 게 좀 많아요. 기능적이다.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둘 다 대상 부동산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외관이 파손되거나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외관상 형질의 변화를 가져오면 물리적 감가. 그렇지는 않으면 기능적 감가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하고 설계 등등이 불량 이런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번엔 경제적 내용윤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따져야죠. 인근 지역이 변했다. 성장기였는데 또는 성숙기였는데 이 지역이 노후화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경제적 내용윤수.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안정 단계는 건물의 수명 중에 제일 길죠.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노후 단계. 지금이 노후 단계라면 그렇게 머지않은 시점에서 완전 폐물 단계에 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단계에 추가 투자를 하면 건물의 가치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관리 등등등 일부는 위탁하고 청소 등 일부는 직접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5번에서 포인트는요. 어떤 관리 분야를 위탁하고 어떤 분야를 직접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에서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직접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혼합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답은 5번 됩니다. 31번 개발 방식입니다. 항상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 5년 기준으로 본다면 BTL, BOT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자체개발 사업이랍니다. 자체개발 사업하고 사업 위탁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자신의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개발합니다. 차이점. 자체개발 사업은 개발을 자신이 하는 거고 사업 수탁 방식은 개발은 개발업자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수탁, 사업 위탁 방식에는 수수료라고 하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체개발 사업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특징,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위험이 생겼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은 필요합니다. 2번, 등가 교환 방식,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것 정확히 기억하시고 특징은 이거죠. 그런데 이 내용만 딱 보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출자하고 개발업자는 개발비를 투자해서 함께 개발하는 공동개발 사업이라는 것, 이것만 보면 토지개발 신탁, 즉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똑같아요. 차이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등가 교환 방식은 완성된 건물을 두 사람이 출제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3번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은 이익을 나누는 거죠.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지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자, 3번 지문 잘 보세요.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외관상 바라보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을 하는 업자가 서로 달라요. 그 형식상은 유사합니다. 자, 차이점은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인데 토지 개발 신탁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만 사업 수탁은 소유권 이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느냐? 토지 개발 신탁에서 사업 주체는 신탁에서 합니다. 근데 사업 수탁 방식에서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4번 지문으로 갑시다. 동그라미 4번은 컨소시엄이라고 되어 있죠. 컨소시엄은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많은 돈이 투자됐다는 거죠. 돈이 많이 투자됐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이고, 그리고 상호 기술을 보완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인데 그냥 읽어봐요. 읽어보면 단어 그대로 나옵니다. 건설업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그 다음부터 나오죠.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분양금은 공사비로서 지급한다고요. 다음 32번 문제로 갑니다. 개발의 순서. 여러분들하고 단 한 번도 설명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안 나옵니다. 한 번 출제된 걸로 끝. 자, 예타 찾아보세요. 예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한 겁니까? 내가 공인중개사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거야? 실은 이런 준비를 다 했어야 돼요. 실은.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내 주변에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가서 물어는 봐야죠.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짰어야죠. 아, 개론이라는 과목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등등등등.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쑥 들어오긴 합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자, 그 다음은 예타와 사업 타당성 분석만 찾아봐요. 예타가 먼저겠죠. 그 예타가 니은이 리얼보다는 앞서 있어야 되고, 미음이 제일 뒤에 있으면 되고, 뭐 그런 기억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만 대충 찾아보면 되죠. 1번입니다. 33번. 그러니까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첫 번째는 준공, 두 번째는 귀속, 세 번째는 운영권은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익을 내고 있답니다. 그 자체가 오퍼레이터죠. 따라서 B, T, O가 되겠네요. 답은 2번 됩니다. 34로 갑니다. 자, 박스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재분배죠. 이걸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환지 방식을 말합니다. 35번 문제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일 때는 사례 가액을, 공시지가 기준법일 때는 비교 표준지를 찾으세요. 단위당 200만 원. 그럼 여기서부터 2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면적 보증이 중요한데 여기서 면적 보증이 없다 그랬죠.
지가가 5% 상승 곱하기 1.05. 그 다음 개별 요인에서 대상 토지가 5% 열세니까 100분의 95죠. 0.95. 다음 환경 조건이 20% 우세니까 1.2.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됩니다. 36번. 감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자, 그래서 이것도 감칙을 보실 때 저게 뭘 보고 하는 거냐면 숙보기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에 5조를 보세요. 5조. 타이틀이 시장 가치 기준 원칙, 6조가 현황 기준 원칙, 이런 말 있죠. 쭉 차례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감칙을 보실 때마다 그 타이틀 정도는 봐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각각 이렇게 조문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5번을, 그러니까 몇 조인지 암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찾아보실 때 그렇게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체유효 이용이라는 말은 개론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칙 조문에는 없습니다. 37로 갑니다. 건물은 감가되니까 원가법. 2번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무슨 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즉 토지만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면 거래사례 비교법. 3번 갑니다. 임대료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답은 3번. 4번으로 갑니다. 수익 환원법입니다. 5번 자동차의 주된 방식. 자동차는 감가되니까 원가법을 적용하면 됩니다만 시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 항공이나 선박은 원가법. 그래서 각각 주된 방법은 다르다. 정확합니다. 답은 3번.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공시기준 1원 공시대상 8가지 모두 다 1월 1일입니다. 2번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결론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3번 개별 공시지가 결정할 때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했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다음 4번 갑니다.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이 놓으면 어떤 경우도 공동주택이 놓으면 안 돼요.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대상 8가지는 모두가 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2가지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공시대상 8가지는 모두 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원가법 제일 뒤로 가서 가액 확인하고요. 재조달원가에서 뭘 차감한다고요? 감가수정. 두 번째 니은으로 갑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3가지가 모두 다 비교 방식인데 여기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머지는 사정보정이 들어간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제일 뒤로 가서 가액,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현금흐름, 환원하거나 할인 그러죠.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치재원칙. 1번 체유효. 그냥 편안하게 확인해 보세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최고의 수익입니다. 2번 균형의 원칙이 맞다면 지문에는 반드시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정확한데 만일 균형의 원칙이 상실되면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가 돼야죠. 이 부분 때문에 X. 답은 2번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면 3번은 환경이죠.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적합의 원칙입니다. 4번에 대체 원칙이 맞다면 반드시 지문에는
유사하다, 동일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5번,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은 말 그대로 가치형 성윤이 변동한다는 건데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치형 성윤이 변동합니다. 그런 변동의 원칙이에요. 가치형 성윤이 변하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이 필요하다, 추이를 따져봐야 된다, 추이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예측의 원칙입니다.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들은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된다. 같이 좀 봐놓으세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체크만 해놓으시죠.